ERU.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네, ERU라고 제가 유난히 크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이 지나면 이 코너 제목을 또 한동안 못 들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굉장히 뜻깊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죠. 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입니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홍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문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원래 구속 상태였고요.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초래한 만큼 불법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원래 특검에서는 7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야 2년 6개월이면 이게 형이 너무 가벼워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이게 유죄로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네. 게다가 삼성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득이 됐다. 이 부분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재판을 위해서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한 1,388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쳤고 그걸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8,300억이 넘는 이익을 봤다. 8,700억 정도. 뭐 돈이 얼마인지. 7,7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혼돈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예. 감이 안 와요. 8천억이나 7천억이나 이게 뭐 무슨.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잃어가면서까지 삼성의 후계 승계 작업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법원이 사실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첫 인정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 등을 자금 지원을 했다라고 하지만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까지 강요를 주장해 왔었는데요. 이득을 봤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 문영표 장관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지는 한 것으로 그게 확인된 건 아니라고 법원은 선을 그었는데 그럼 괜히 그랬겠어요. 예. 또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유죄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청문회에서 한 발언도 거짓말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죄도 인정이 된 건데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문영표 전 장관은 자신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었는데요. 그렇죠. 그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압력을 넣은 것도 유죄라고 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도 유죄라고 본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거짓말이라고 본 거죠? 예, 관련해서요,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니까요, 구체적인 진술들을 다 내놨고요, 또 관련 증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복지부 직원들, 청와대 관계자들 다 보고받고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혼자만 독야청청하다가 결국 아니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참 그 말씀도 드려야겠다. 이 결론을 낸 재판장이 조희연 부장판사였죠. 네, 이름 익숙하실 텐데요. 지난 1월 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한 바 있는 판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만큼 실검 1위에 올라버렸던 분이기도 한데 그만큼 깐깐하게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이 의미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관련 뉴스를 보다가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대목이 나왔던 게 문 전 장관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자리가 장관보다 훨씬 좋은 자리다라고 하면서 장관하다가 그 자리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갔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예, 심지어 장관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 책임지면서 그렇죠. 물러난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자리를 옮기면서 자기는 마치 영전한다는 듯이 보건복지부 직원들한테 떠들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참 자랑할 걸 자랑을 해야지 정말. 게다가 안종범 전 수석이랑도 하루라도 통화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말이 보건복지부 안에선 나올 정도로요. 그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아주 가장 근접해서 모든 정책들을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만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문 전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그런 정황 증거로도 쓰였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판이
아직 멀죠. 하지만 이게 겨우 시작인 거죠. 이제 재판 네, 결과는. 속칭 최순실 게이트 재판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이 두 사람과 함께해서요. 모두 7명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선 5명은 속칭 비선 진료라고 해서 관계자 5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건데 아직까지 남은 사람들은 33명입니다. 1심 선고 나오지 않았고요. 가장 다가올 선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입니다. 예. 학사비리 같은 경우 최순실 씨에게도 그것만 가지고도 7년 구형을 했고 네, 그렇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같은 경우도 5년. 그러니까 이게 최고형식을 각각 그 혐의에 대해서만 구형을 한 거고요. 최순실 씨가 7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하니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신데 학사비리 관련해서만 7년인 겁니다. 예, 한 그렇죠? 건입니다. 예, 한 건인 거죠. 워낙 많으니까. 중요한 증인 안종범 전 수석 얘기 조금 전에도 했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이 6월 말쯤에 이제 뇌물과 관련해서도 증언대에 선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요. 뇌물공여죄 직접 증거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전 수석이 재판대에 서는 겁니다. 예. 증인으로요. 예, 이달 말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 궁금합니다. 어제 검찰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정말 발칵. 난리가 났죠. 네, 법무부가 깜짝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수사를 담당했던 윤갑근 고검장, MBC PD수첩 강호병 보도 사건 맡았던 전현준 검사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4명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습니다. 예. 네 사람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일종의 항의성 사표입니다. 이 법무부에서 뉴스 나오는 걸 보고 이 검찰 간부들이 가짜 뉴스 아니냐. 라고 했을 만큼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네, 하고요. 충격받았다라는 충격받았죠. 거죠. 왜냐하면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 그것도 할 일이 없는 연구원 자리로 보낸다는 거는 나가라라는 얘기나 똑같고요.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를 아예 발표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법무부에서 이들을 좌천 인사를 이유를 공식적으로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정적 처리 문제가 제기된 검사들이라고 탁 집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예 그동안에는 뭐 얘기는 안 하면서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직급을 조정한다는 등 뭐 평형 검찰 기수의 문화를 바꾼다는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번엔 아예 드러내놓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콕 집었고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하나의 두 번째 조치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법무부 장관 이름이 하마평 여러 명 거론이 되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예,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주도를 하면서 민정수석이 한 축을 맡고 주도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을 괜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직접 챙기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 그만큼 충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사실. 예, 저도 취재하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요. 예, 예. 김인혜 문재인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에 대한 성찰과 반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로드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번 건도 그러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아무튼 뭐 인사의 불이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불이익이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좋은 검찰로 바꾸기 위한 변화의 몸짓이라고 그렇게 네.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사실 실패한 수사를 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MBC PD수첩 같은 경우에도요. 전원 기소했지만 다 무죄 났습니다. 아, 피디를 체포까지 했잖아요. 예. 깜짝 놀랐었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사실 기소한 사항이 무죄가 난 경우에는 정말 실패한 수사가 맞거든요. 그렇죠. 100%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였으니까. 자, 이제 청문회 끝이 났죠.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도 이틀 그 청문회를 마쳤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결과는. 네, 우선 이번 주 청문 전국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장관들 네. 인사청문회가 있긴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민의당까지 부적격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긴 하지만요. 야3당 모두가 부적격 판단을 해서 부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신호는 국민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당에서 빨간불 파란불 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경화 후보자 장관 임명해야 된다고 촉구도 하고 있거든요. 뭐 여성 단체들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니까 청문회에서 분명히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자녀의 위장 전입과 세금이 탈루가 아니라 조금 늦게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려야 할지는 국민의 신호를 좀 다 같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예, 계속해서 청문회 얘기 좀 더 해보죠.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 오늘 오전 전체회의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 하자 드러나지 않은 만큼 보고서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반헌법적 인식이 드러났다면서 인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직 헌법재판관이었는데 헌법재판관이 반헌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어느 나라 헌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하더라도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반헌법적 인식을 가진 분이 헌법재판소에 있었다라는 거, 그동안 나라가 그럼 이상한 나라였다는 얘기인데, 또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위기예요?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 흠결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을 고발했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고발했는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또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성적표 토익이 900점인데 901점이라고 했던 부분을 끝까지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시겠다라는. 네, 그렇죠. 토익 1점에 관련해 가지고요.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는 맞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학교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썼다라는 게 공식적인 해명인데도 법적 조치, 이 법원이나 검찰도 이럴 때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오면. 어제 참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죠. 김희수 후보자와 또 김 후보자에서 판결을 받았던 분이 만나는 장면이. 예. 네. 5.18 관련해서 사형 선고 내렸다는 점은 계속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했었었는데요. 어제 당사자가 직접 증인으로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배웅지 씨에게 손을 내밀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근데 이것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진정성이 없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근데 막상 그 운전기사였던 배 씨 분이 자기도 잘못했었다. 그래서 예, 그때는 시대의 아픔이었고 나도 미안하다. 모두 화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참 깊으신 분이구나 한 생각이 드는 반면, 저분을 굳이 증인으로 왜 모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당 네, 입장에서. 공격하던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머쓱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뉴스가 조금 예전 일이라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2011년 민주당 수신료 대책회의 도청 의혹 사건 있었는데요. 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KBS 기자가 민주당 회의 발언론을 도청해서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라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런 의혹만 있었는데 이번에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라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도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성규 의원에게 줬다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때 야당의 회의하는 것을 도청을 해서 녹취록을 만들었고 그거를 반대 당의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명백한 불법인데 그때 수사가 안 됐나요? 아예? 예, 그때도 한참 논란이 돼서요. 사건이 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한성규 의원과 해당 기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증언의 어떤 신빙성이 좀 있다라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되는데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담당자가 계속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다. KBS가 만든 것. 당시 정치부장이 이야기했다. 우리가 녹취록을 한나라당에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 지금 녹취록이 우리 어떤 정치사에서 문제가 된 적이 늘 있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빠져나갔던 방법이 녹취록이나 아니면 부정부패를 폭로했던 것들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러니까 폭로했다, 도청을 했다 이걸로만 항상 강조를 해서 이제 역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내용과 상관없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도청을 했다라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심지어 언론기관이 플레이어가 되어서 그것을 다른 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에 넘겼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맞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말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매체들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시끄러운 상황은 아니고 미국 바다 건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청문회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예상대로 핵폭탄급 말폭탄 쏟아냈습니다. 예. 어제는 서면 증언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육성으로 관련해서 외압에 대해서 조목조목 증언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뭐 그나마 좀 다시 새롭게 나온 얘기들이 있었나요? 네,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코비 메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검에다가 전달했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러시아와 관련된 수사 이 부분이 나오는데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혐의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히 유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죄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에 러시아가 관여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죠. 이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오늘 관련해서 인터뷰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겠네요. 어떤 소식이죠? 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전 삼성전자 고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임 전 고문이 공무원에게 수억 원대 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뭐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경찰 공무원이네요. 예, 서울시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인데요.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 이 부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중구청에 있는 한 팀장이 3억 6천만 원을 걸린 혐의로 임 전 고문을 수사 중이다라는 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밝혔습니다. 예. 아직은 어떤 이유에서 돈을 줬는지는 일단 모르는 거죠. 밝혀지지 않은 거죠. 임 전 고문은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원래 친분 관계가 있어서 줬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른 사안이라서 판단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한류의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80%에 달하는 국민 지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혹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용과 같으면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달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인수위 없이 한 달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국민의 지지도가 84%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역대 최고 수치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평가입니다. 예. 이렇게 그 국민들의 높은 지지는 결국은 소통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소탈한 모습과 함께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고요. 함께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당정청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소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소통이 아니라 쇼통, 목통, 불통이다. 이른바 삼통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도 뭐 평가한 것을 받아들였는데, 평가가 인색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자유한국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라는 애초의 태도에서 조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난감한 방식으로 지금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도 좀 저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 저희에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권 초기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항상 이 당선이 되고 나면
좀 이른바 농공행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들려서 굉장히 뭐 좋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였는데 당과 청이 그런 부분에서 좀 결속이 잘 돼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시다시피 이번 그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배경은 촛불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국민들의 여망이 어쨌든 안전한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되려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당과 청와대가 정말 국민의 여망을 받드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촛불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등 분열 이런 것은 절대로 저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참모 비서진들 역시도 유능하고 또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셨던 그런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다짐했던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문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진짜 하시려면 인사가 급한데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은 전부 부적격 판정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총리 내정자 때부터도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예 국회에 들어오질 않았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장관 내정자, 김희수 소장과 그다음에 김동연 장관 내정자, 김동연 장관 내정자를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이 다 사퇴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김희수 소장의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를 했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것은 하회와 용서 차원으로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강경화 장관을 지지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도 사실은 부인의 문제를 갖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했더라고요. 고발장을 냈답니다. 네, 과도하게 좀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고 반대만을 한다면은 과연 이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좀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봐달라라는 부탁이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강경하게 만약에 계속해서 인사청문 보고서에 채택 안 하는 정도로 가버린다면 유지를 한다면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라는 부분을 풀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저희가 12일 날 추경안을 놓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아직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당이 국민의 그런 여망, 특히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반대나 아니면은 조건부 적격 이런 식의 입장을 내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요.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매우 안 좋다라는 그런 현실적 조건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오랫동안의 공백 상태를 설명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겠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 청와대 입장입니다. 지금 청와대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리고 중간에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청와대에서도 설득 작업에 나서고 여당 내에서도 일종의 개별 격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 고발은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 대학에 이제 공문을 보내놨고 결과가 들어오면 국민의당에서는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려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친일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근데 어쨌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그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꼭 지지해달라, 통과시켜달라,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를 그냥 소홀히 다룰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노력하는 거겠지만 정말 결정적 하자가 없는 장관 내전자에 대해서 계속 반대만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 반대의 빌미가 됐던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이른바 인사 5대 원칙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정말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추가 인사 계속 하셔야 할 텐데 5대 원칙 고수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그다음에 적용시키는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신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인사청문회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국민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05년 7월 28일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위장 전입에 대한 그 문제는 그야말로 단순한 그 위장 전입이냐 아니면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고의성을 갖고 임했던 문제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지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후에 그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 기준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야 다음 후속 인사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네. 네.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국회에 오셔서 협치도 이제 좀 풀어나가실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일단 그 공식적인 이유는 일자리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자리 추경 이거 자체도 또 반대하고 있어요, 야당은. 어쨌든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시키는 추경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추경안은 대규모 SOC도 없고요. 선심성 지역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산무 추경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자라는 추경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11만 개. 지금 지상 최고의 그런 목표이고요. 그리고 지금 17년 만에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24% 3개월 동안 24% 내외의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조 원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고요. 동조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에 대한 강조 내지는 설득 같은 것들을 이제 대통령과 별도로 여당에서도 쭉 이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런 반면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드 배치를 좀 늦추겠다. 늦추겠다는 게 아니라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당은 이게 안보 포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고의적으로 보고가 누락된 것은 이미 다 밝혀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사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입니다. 이것을 야당에서
안보를 포기하느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 발언이고요. 여전히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돼가는데 아직도 대선을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북한의 그런 그 미사일 실험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특히 유엔의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남북이 대화로서 풀어야 될 것이고 특히 이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특히 국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한반도 평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안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그 이전에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는 점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김현 대변인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셨습니다. 이어서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나오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예. 40% 초반의 지지로 당선이 됐죠. 하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의 말에 강박관념이 있다라고 약속을 지킨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더더욱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지지도와 현재의 국정 지지도의 갭의 의미, 그 차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쇼통, 먹통, 불통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사항 가운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빌공자의 공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원 문제나 국정교과서 백지화 문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재창 등은 바로 전자의 대표적인 예고 고위직 임명 시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이나 추천자 실명제 등은 그 빌공자의 공약을 만든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약속을 이제 문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쪽만 약속만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쇼통이나 먹통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고 반대로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그럼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잘못 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법시험 보셨죠? 커트라인이 40점 아닙니까? 40점 조금 넘는 한 41% 정도의 지지를 받아갖고 어렵게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보내는 80%, 84%까지 지금 한 77, 8%로 떨어졌다고 하고 이번 주도 결과 나오겠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봐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겼고 대한민국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한 정부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협치를 해달라라는 그런 기대를 담은 어떤 지지도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실제로 받은 지지도와 현재 나타나는 국정 지지도가 한 2배 가까이 되는데 그 나머지 한 40%에 가까운 분들이 왜 현재 국정을 지지하는지를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우리가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오히려 오만에 지금 자만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대변인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약속, 그다음에 통합이나 화합의 모습을 계속해서 안 보여준다면 이것도 금방 떨어질 거라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 만에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7%, 6%인가 7%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지도가 한 주 만에 한 6, 7% 떨어지는 일이 범상치 않은 일 아닌가요? 이번 주에 아마 하면은 70% 초반대나 60% 후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본인들에 대한 국정 지지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오해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잘하라고 하면서 우리 훌륭한 국민들이 한번 밀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국정 지지도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자신의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약만 하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잖아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정책에서도 그렇고. 바로 이제 그 부분은 시간이 곧 국민들한테 곧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지를 철회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거는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한번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셨는데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의견을 지금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다 부적격이라고 하신 그런 어떤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자 말씀에 저는 좀 어폐가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모든 사람을 다 부적격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특히 세 사람, 세 사람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 김상조, 강경화 두 사람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분을 다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네네. 그 가장 큰 어떤 대표적인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공통적으로 문제다. 이것은 도저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적격으로 인정해줄 수가 없다라는 게 있다라면.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을 자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는 그 추천한 이유가 통합진보당이나 정규조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수 의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소수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이분을 추천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생각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과연 균형감 있게 헌법재판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건가라는 고민을 그래서 걱정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는 문 대통령이 추천 이유를 잘못 말했다고 봅니다. 그건 근데 문 대통령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후보자 본인의 어떤 능력 평가나 그 자질 평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께서 5가지 절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한 서너 가지가 해당하는 게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명확하다는 것은 좀 하여튼 그렇게 사실관계가 확인됐어요. 그거는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치 충분히 설명됐고 해명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국회 청문회 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된 걸 보면 의혹들이 정확하게 확인된 게 맞아요. 논문 표절 문제 확인됐죠. 다운 계약서 문제 확인됐죠. 부인의 특혜 채용 내지는 소득세 탈루 문제도 사실상 확인된 거고 위장전입도 2차례 확인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가 확인이 안 됐냐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얘기고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딸내미 이화여고 입학과 관련된 위장전입 문제 너무나도 의문점이 많고 잘못된 처신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그다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당히 소신과 철학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등살을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도 외교부 장관이 돼도 얼굴마담밖에 못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비외무고시 출신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외교부가 가졌던 문제점들을 좀 없애고 개혁하는 데 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그냥 얼굴마담에 개혁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은 높은 자신의 철학과 가치 그다음 목적의식 거기에다 플러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하면요. 오히려 선함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무능한 사람이 개혁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3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쇼통이죠. 쇼통. 정준길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문자와 카톡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몇 가지 보이는 걸로만 말씀 좀 드릴까요? 연결이 됐다고 죄송합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쇼통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봐요. 네, 강경화 후보자가. 근데 지금 다른 분들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일단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국민의당을 두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뭐 그런 말씀이 나오셨죠. 사쿠라 정당이다. 이게 뭐 속내와 다르다.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국민의당이 낸 김상조 그 후보자에 대한 논평을 좀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에서 대변인 논평에서는 부적격자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네. 나중에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무슨 조건부로 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논평을 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내든지 뭐 조건부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평으로는 실컷 비판해놓고 그래서 점수 따놓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실리 챙기고 그건 말 그대로 사쿠라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을만 하고 뭐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이중대다 라는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지는 당론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양쪽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 뭐 이런 그런 당론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인 논평이라는 것은 대변인이 개인 의견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입장을 얘기하니까 그걸 당론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당의 입장이에요. 공식적인 입장. 그런데 논평으로는 분명히 문제 있고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나서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걸 수긍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보고 계신데 반박을 하고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을 하실 경우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법적으로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형식적 하자는 없는 거죠.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특히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분을 이런 부적격자를 불공정거래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을 바로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협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협조해 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가 불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 일자리 추경 예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죠?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그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약은 국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소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소득은 증가했는데 국민들이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소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증가가 절대 성장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인 거죠. 과거에 잃어버린 20년에.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하나만 나머지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 이것은 협치할 의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 협조하기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됐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이 어젯밤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증언들이 쏟아졌는데요.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어제 청문회 보시느라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중간에 좀 졸았어요. 이게 밤중에 남의 나라 말로 이렇게 방송을 듣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남의 나라 말이 거의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게 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남의 나라 말은 남의 나라 말이라서. 네. 어제 그러면 중간에 잠깐 졸긴 하셨지만 주로 어떤 말들을 쏟아놨습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놀라운 내용이긴 한데 몰랐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이미 전에 코미 국장이 이제 청문회 전에 어떤 성명서 같은 걸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부분 언급이 됐었던 내용들이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코미 국장이 나와서 본인의
이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이클 플린 전 국가보좌관 사건에 두고서는 덮고 가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그 여러 차례 뭐 회유 및 협박 같은 그런 충성하라. 느껴지는 예,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뭐 그 FBI 국장 자리 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는 이제 애들러서 약간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코미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고 난 뒤에 이거를 꼭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어떤 정서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근데 코미 국장만 그런 게 아니고 FBI는 대부분 그래요. 정보기관들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수사기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FBI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뭐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육성으로 있는 뭐 녹취나 어떤 증인 외에도 사실은 기록을 해놓은 것도 그렇죠. 사실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FBI 사람들 특히 코미 국장 같은 사람은 이제 다 이제 꼼꼼히 그거를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나랑 이렇게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와갖고서 차 안에서 그걸 이제 작성을 했죠. 했다는 거죠. 혹시 이제 자세한 부분들을 그렇죠. 뭐 잊어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메모를 했다는 건데, 저는 이게 코미 국장 얘기 중에 제가 살짝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은, 이 자신이 해임됐다는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고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 어안이 벙벙했다 뭐 이랬는데, FBI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예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거꾸로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정보가 유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언론에.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에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백악관 내에서의 어떤 뭐 기밀 같은 것들이 자꾸 유출이 되는, 누군가 정보를 자꾸 언론에 흘려주는 거죠. 당시에 아마 출장을 가 있었을 거예요, LA 쪽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뭐 FBI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떠들다가 이제 그거를 갑작스럽게 알게 나 돼서. 잘렸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모욕을 주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뭐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한 20년 전 일이라서 워낙 유명했던 리얼리티 쇼에서는 가장 그 화제를 모았던 게 항상 You are fired. 그렇죠. 너 잘렸어. 이걸로 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뉴스로 들려줘서 어안이 벙벙했다는 건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트위터 정치로. 누군가 말려줘야 돼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번에는 누가 말렸나 봐요. 트위터 안 올리고 있죠. 네,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겠다. 말 한 번 잘못하면 사실은 법정에서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트위터는 또 이렇게 남잖아요. 증거죠.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는 것 같고, 대신 이제 백악관 측에서 제 샌더스 부대변인인가요? 그 이제 여자가 나서 지금 요새 이제 새로이 뜨고 있는 인물입니다. 션 스파이서 대변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스스로 대변인으로서도. 그래서 새로 이제 대변인으로 이제 이 부대변인을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와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했던 얘기가 다 틀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이클 플린 덮고 가자라는 얘기라든지 러시아 게이트 수사 그만하라는 얘기는 방해했다든지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뭐 그리고 대통령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코미 국장이 했던 얘기 중에 이제 하기 전에 먼저 모두 발언 비슷한 걸 했어요.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해임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대통령이 물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내가 뭐 제대로 일을 못했다든지 FBI가 그동안 뭐 자중질환 해갖고서는 제대로 못 끌었다든지 정보가 샌다든지 이런 그런 것은 다 잘못된 얘기고 거짓말이고 이거를 이제 아주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을 하는 악의적인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항변을 했죠. 그런데 과연 이제 어제 청문회 미국 언론들에서는 이게 무슨 슈퍼볼이다. 미국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미국의 술집들이 이게 러시아 관련된 얘기니까 러시아 보드카를 팔면서 중계방송을 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반면 저는 약간 좀 궁금한 게 실제로 미국 국민들도 그럴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언론들 전부 다 힐러리가 된다 그랬지 트럼프가 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 할 때도 그랬고, 이게 미국에서 언론만 요란하고 혹시 국민들은 청문회에 관심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어요.
실제 어떨까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대도시라든지 또 민주당 성향이 있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좀 높다든지 그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청문회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고 제 친구만 해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에 가서 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신저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관심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에 가서 본다라는 느낌인 것이 우리 가끔 TV 미국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게 TV 커다란 TV가 있고 그쵸. 줄줄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보통 야구 볼 때 이럴 때 하는 건데 청문회를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민주당이나 공화당, 그러니까 각 당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분명하게 이건 사법 방해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조금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코미 국장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며 대답했던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이클 플린 거는 덮고 넘어가라라고 했다는데 그거를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했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I hope you let Flynn go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hope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애매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플린 덮고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덮고 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식의 표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이게 플린을 그냥 적당히 놔주길 바래 이런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이제 최고 통수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밑에 있는 FBI 국장은 당연히 명령으로 나는 들었다. 디렉션을 준 걸로 들었다라고 했지만 공화당에서는 그건 아니지 않냐. 희망사항이라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코미 국장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은 아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코미 국장이 어저께 나와서 한 얘기는 우리 그 영국 출신 스파이 출신인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뒷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러시아에 가갖고 예쁜 여인들과 즐겁게 놀았다는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만나갖고 막 격분을 하면 나 그런 적 없다고 러시아 가면 다 도청당한 거 아닌데 내가 미쳤냐고 그런 짓을 하냐고 막 그랬더니 우리가 러시아 게이트 조사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퍼스널리 너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면은 플린 국장이 지금 그러니까는 국가안보 부장관을 이제 좀 봐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코미 국장을 해임을 한 것이 결국에 러시아 게이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 최측근인 플린이 또 연관이 된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가게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플린을 그냥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했던 것 좀 약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게이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좀 적극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갔다고 하기가 또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공화당에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코미 본인도 이게 과연 범죄가 될지는 로버트 뮬러 특임 검사가 판단할 문제지 내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싹 또 발언 뺐는데 일단 받고 있는 그러니까 혐의를 적용한다면 이제 사법방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지만 우리나라엔 사법방해죄 없거든요. 없죠. 사법방해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한테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달라니까 굉장히. 아니, 저는 미국법 전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가 있는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못하게 한다든지 중단을 시킨다든지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약간 넓은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딱 그 사법 절차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따로 떼놨네요, 법을. 그렇죠. 네. 이게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아니라 리처드 닉슨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 혐의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던 특검, 당시 특검이었던 아치볼드 콕스 특검 검사를 해임을 하라고 법무장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법무장관이 그거에 이제 반발을 하고 항명을 하면서 사임을 하고 그러면 부장관한테 그럼 네가 해 했더니 이 부장관도 항명을 하고 사임을 해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법 방해죄
해당된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탄핵을 당했고 네. 탄핵을 당할 뻔했는데 당했죠. 자발적으로 타임을 했죠. 물러났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사법방해하고 이제 위증죄 두 가지가 네. 있었죠. 그 폴라 존스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갖고 그때 이제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걸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증언을 할 때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모니카 루인스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아, 그런 적 없다고 그 여자랑 그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게 됐었죠. 굉장히 유명한 말 부적절한 관계라는 그렇죠.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셨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온 국민이 탄핵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게 됐어요.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몇 명이 필요하고. 네. 그런데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다르죠. 어떻게 하는 거죠? 미국은 일단 하원에서 예.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상원 의원 개개인이 약간 뭘까요? 좀 재판부처럼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그 전체적인 과정을 연방 대법원장이 주관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원들이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예.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연방 대법원 뭐 심리 뭐 이런 거는 거의 그건 요식행위에 가깝고요. 예. 아까 저희가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호프 희망사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명령이 아닐 것이라고 한 거에서 굉장히 재밌는 문자를 누가 보내주셨는데 강승우 님이 군대에서 상사에게 간식 뭐가 좋으냐 물으면 부하들 의견 따를게 하고 나서 그런데 난 치킨이 좋아라고 하면 이것도 아예 호프랑 뭐가 차이가 나냐. 결국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법정에 가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의장 이걸 가지고 어쨌든 싸우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탄핵 절차 우리와 달리 의회, 상원, 네. 하원 주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상원 모두 공화당이 절대 다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탄핵이 가능할까요? 이게 공화당 의원들에 사실 달려 있어요. 그거야 당연하죠.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하원이 이제 435명이거든요. 총 네. 의원 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반이 되려면은 218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193명이고 공화당이 238명이고 예. 내석이 지금 공석인 상태인데 예. 민주당 193명이 전부 다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218명 과반 이상을 달성을 하려면은 그러니까요. 2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돌아서야죠. 돌아서야 되는데 어저께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약간 좀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런 예. 경우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몰라서 그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예.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게 오히려 이런 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겠네. 워낙 그런 예. 사람이다. 그래, 워낙 그런 사람이고 이 전개에 대해서 모르고 이 심각성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을 뿐이라서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굉장히 익숙한 대제비가 되는데 나는 선의로 그랬을 뿐인데 그렇죠. 알아서 밑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대부분 그렇게 빠져나가죠. 사실은. 아니 지금도 우리 뭐 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계시니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있으니까. 뭐 상원에서도 보면은 어저께 얘기하는 거 이제 뭐 또 질문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뭐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 민주당조차도 네. 만약에 내년에 네. 선거에서 민주당이 설령 압승을 하더라도 실제로 상황이 탄핵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부담스럽죠, 사실은. 이 탄핵을 압승을 해도? 추진해서는 압승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제가 그러니까 가정하에. 가정하에 압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탄핵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굉장히 뭐 지난한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운 거죠. 까다롭죠. 그리고 일단 특검이 오래 걸리니까 이 결과가 좀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뭐 압승을 해갖고서는 뭐 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이제 대선에서 민주당이 뭐 준비해서 이기고 뭐 어쩌고 하려면은 지금 차라리 트럼프로 가준 게 나을 수도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어차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정치적으로. 네, 괜히 부담스러워. 쟤네 탄핵시킨 당 막 이러면서. 역풍 같은 것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굉장히 견고하게 공화당하고 트럼프를 좀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얘기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고 네. 뭐 대통령 일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맨날 어디 가서 파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지지를 하고 그럼요. 있다. 네. 그러면 사실
김지훈 박사님 지난번에 힐러리 당선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공장장한테 계속 당하셨잖아요. 네. 예. 이번에는 그럼 탄핵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예측을 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공장장이 없으니까. 아니고 지금 양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신다 그래갖고 나왔는데 무슨 뭐 써놓나요 여기다가 저 나오면 이런 거 꼭 물어보라고.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시기상이 사실 문제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코미의 청문회가 있었고 상황을 봤을 때 탄핵이 됐겠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청취자분들이 적어놔 주세요. 반대로 고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김지훈 박사였습니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지금 제주도 계시죠? 아, 그럼요. 제주도에서도 서귀포에 있어요. 저 남쪽. 아, 제주도도 비 오나요? 서울은 지금 비가 좀 오는데. 아, 제주도는 이미 왔었어요. 그리고 그저께 비가 하루 종일 내려서 마른 땅을 다 적시고 농민들 마음을 다 해갈시키고 난 다음에 제대로 지금 아주 깨끗한 모든 미세먼지가 사라진 깨끗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예. 어제 그제. 아유, 말씀만 들어도 깨끗한 제주 바다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얼마 전에 환경의 날에 올레길 조성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국민훈장 동백장 받으셨다고 하던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올레길 조성 공로와 관련된 그런 상이신 거죠? 네,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었는데요. 환경과 자연의 가치를 좀 올레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일깨워주고 자연을 개발하지 않고도 보존하고서도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여보세요? 전화가 잘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서명수 기사장님 전화 연결 중이었는데요. 제주도 사정이 안 좋으신 건지 전화 사정이 안 들어오신 건지 잠깐 끊어졌는데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문자 몇 개 읽어드릴까요? 아까 계속해서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영래님,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것이 있네요. 탄핵. 이라고 했어요. 예, 서명수 기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예. 제주도 연결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가요? 예. 네. 예. 올레길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올레길을 일본과 몽골에 수출도 한다면서요? 네. 2월 17일, 18일 몽골에서 몽골 올레가 새로 개장되는데요. 규슈 올레는 이미 한 5년 동안 19개 버스가 일본 규슈 지방에 나 있죠. 그리고 이번에 몽골은 처음인데요. 몽골은 제주도를 한 100년 이상 지배했던 나라라서 좀 더 각별하죠, 감회가. 예. 네, 저희들이 수출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그냥 문화적으로 우리가 낸 방식, 길에 대한 우리의 태도, 철학, 어떤 원래 정신을 그대로 이식해서 표식도 똑같이 저희들 표식이랑 같은 표식으로 저희 한마디로 컨텐츠를 그동안 경험을 수출하는 거죠. 네. 자연은 그쪽에 그대로 있는 거지만요. 네. 아까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최근에 소설책 한 권을 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목이 영초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인지 저도 이 책이 굉장히 언론에서 보고 의미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책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양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소설이라기보다는 예. 이게 제주도가 지금 바람이 많은 곳이라서 그런지 간혹 자주 끊기네요. 청취자분들 죄송하고요. 다시 연결될까지 다시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강혜정님, 김지훈 박사님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탄핵에 6대4 겁니다. 미국 국민들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까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죠.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과 관련해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셨는데, 얼굴 마담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여자라서 안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문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요. 다시 연결돼 계실까요? 서희 사장님? 여보세요? 네네. 예, 아이고.
안 들리시나요? 이제 됐습니다. 소설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전적 소설이라기보다는 자전적인 이야기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주인공이 전적으로 실화의 인물이고요. 아직도 살아계시고. 여보세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픽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전형적인 논픽션인데요. 사실 그대로 썼는데 너무 사실이 소설보다도 극적이라서 보시는 분들이 소설로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사평을 소설로 분류를 하셨던데 사실은 논픽션이에요. 철저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의 실화입니다. 실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특히 여성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셨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예. 근데 저는 그 인상 깊었던 게 최순실 때문에 이 책을 쓰셨다라는 얘기가 인상 깊어요. 왜 최순실 때문에 얘기를 쓰신 거죠? 이 책이 사실 나오는 거를 막으신 분도 있고요. 부추긴 분도 있는데 막으신 분은 조정래 선생님이셨어요. 4년 전에 사실은 다 써놨는데 책의 내용은 조정래 선생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막 당선된 직후 몇 달 뒤인데 이거 내면은 큰일 난다. 너도 큰일 나고 원래 여보세요. 그거 얘기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인데 그거 갖고 설마 원래 법인까지 문제 되겠냐고 했더니 후원이 다 끊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사건을 문제 삼으면 후원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의 그 정치적 제사를 위해서 집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얘기로 듣지 않고 자기네 집안의 얘기로 듣는다, 여긴다. 실제로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도 있었으니까요. 예. 전화가 또 여보세요.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서 이사장님 모셨는데 아무래도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순실 씨에 관해서 서 이사장님께 여쭤봤고 듣고 싶었던 얘기는 언론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거였습니다. 본인이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고초를 많은 분들이 겪었는데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두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실제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은 얼마만큼이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실상을 알려드리고 싶은 결심에서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시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먹던 음식 돌아보고 안 먹던 음식도 다시 보자. 까칠한 미식가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번에 처음 뵀었을 때 눈이 왔는데 오늘 다시 뵈는 날은 비가 오네요. 그러네요. 예. 김우중 공장장은 아예 이제 안 오는 거 가지고 공장장 없으니까 분위기가 확 좋아졌어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제가 처음 만남 두 번째 만남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공장장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떠셨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다는 것과 이렇게 장발을 했는데 전혀 라크 같은 이런 머리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얼굴하고는 안 어울린다. 그런 인상만 강하게 있고 말을 함부로 한다. 갑자기 여쭤보고 나니까 되돌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꺼내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일단 음모론자잖아요. 조금 논리적인 사고를 잘 못하는 그런.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으니까. 저희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필요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김우중 총수 같은 사람은 공장장
공장장은 언론계에서 빨리 떠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분이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기열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런 방송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마지막 오늘 저희 대리생 마지막 코너에서 이런 또 미담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오늘 코너는 오늘 소재는 공장장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주제가 불고기잖아요. 그래요. 예. 없으니까. 불고기. 근데 공장장이 고기 맛을 알고 좋아하긴 할까요?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고기만 해 먹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죠. 미각이 편향돼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인간의 감각에 이제 고장이 난 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도 모르면서 그냥 물고 뜯고. 그렇습니다. 불고기는 그럼 정확히 뭡니까? 불고기는? 불고기를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 이유가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이렇게 불고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부터 이 불고기를 먹었을 것이다라고 신화 같은 게 있는 게 만들어지는데 대체로 그 신화가 만들어지는 게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져요. 우리 음식에 대한 역사들에 대한 이런 그 좀 포장하는 작업이 보통 일제강점기 민족주의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 최남선 선생이 쓴 고사통이라는 책에 보면 저 4세기에 수신기, 중국의 수신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 맥적이라는 음식이 나온다. 그게 맥이라는 것은 우리 동이족을 이룰 때 보통 맥이라고 하니까 이 음식이 먼 우리 오래전부터 고구려 시대 때부터 먹던 그런 고기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돌아서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불고기는 저 먼 고구려 시대 때부터 먹던 음식이다. 그런데 그 최남선 선생이 봤다는 그 수신기의 그 원본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신이라는 게 사신을 맞이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그 귀신을 쫓는다라는 그런 귀신 쫓은 기록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서적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전설들, 여러 가지 잡기 야사 이런 거 모아놓은 그런 책이네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 정도의 책이죠. 그것도 4세기에 쓴 거니까 뭐 역사적인 기록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던 그런 책은 고증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근데 그 책의 원본을 보면 그게 그냥 어느 족속의 음식이다라는 게 그냥 딱 적혀 있어요. 맥적은 맥적 적지식야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데 적족의 음식이다. 이 적족은 뭐 중국에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엄청 많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 서북 쪽 어디에 있는 족인데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일단 최남선 선생이 약간 그 민족주의, 우리한테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뻥을 쳤었어요. 그런데 그 뻥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써먹는데 이 불고기의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 조선에서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못 먹었죠. 고기가 귀했으니까. 그렇죠. 손은 함부로 못 잡았으니까. 임금이 수시로 이렇게 그 소 못 잡게 하는 우금령이라는 걸 이렇게 발동을 시켜요. 소를 잡는 걸 아예 그렇죠. 금지 지금으로 치면 뭐 행정명령 이런 걸 내려서. 그렇죠. 그 소는 그 논밭을 갈아야 되고요. 운송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군용으로도 이렇게 차출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함부로 못 잡게 했죠. 지금으로 치면 중장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역시 공장장하고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 소고기를 먹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됐는지는 그 일제강점기 때의 사정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모든 음식들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 한번 이렇게 싹 정리가 돼서 지금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고기 지금 야끼니쿠라고 많이 했는데 그럼 일제강점기 때 야끼니쿠가 그럼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그거하고 이렇게 섞여요. 소를 많이 먹게 되는 게 일제강점기. 일본은 이렇게 전쟁 국가였고요. 그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군인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했던 게 이 가죽이죠.
군환이 뭐 가방 벨트 뭐 그렇죠. 총에도 다 들어가고 하니까 그때는 특히 그 비행기 조종사 그 옷 전체가 다 이렇게 그 가죽 옷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소 가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선 반도에 소를 많이 키우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죠. 그래서 소고기를 먹을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것. 그러니까 지금의 형식의 불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기 시작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음식에 대한 이름을 뭐 구한말이나 뭐 조선 일제강점기 기록들 보면 뭐 우육구이 이런 게 사실 바른 말이죠. 소고기 구이라는 그러죠. 거니까. 이 정도 이름이었다가 불고기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어디서 갑자기 그런 1930년대 이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이 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 불이라는 말은 그냥 불이에요. 불화자 그 불. 불이고 고기. 이런 것은 그 우리말 그 우리 우랄 알타이어 그가 그 음식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방법에서 벗어나거든요. 보통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오는 이런 식이죠. 고기 구이. 그렇죠. 그렇네요. 고기 구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네요. 그렇죠. 갈비 구이, 갈비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면이 부대찌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런데 요 앞에 불이라는 말이 불은 사실 음식의 이름으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죠. 그냥 불이라는 말은. 불 안 들어간 음식이 별로 없으니 다 불이니까 어차피. 그럼 불밥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이렇게 자료를 막 뒤지다 보니까 김윤경 선생이라고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학회 사건을 옥고 치르신 아주 그 우리 그때 당시에는 뭐 조선어 대사전이라 그러죠. 그 사전을 편찬하신 분인데 우리 한글 그러니까 한글 연구에서는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 김윤경 선생님이 1960년대 인터뷰한 내용이 요게 등장을 하는데 뺀또 대신에 도시락이 다음에 그 덮밥 일본 말이 있죠. 네, 이런 이렇게 게 머리가 안 나요, 나빠요. 이런 게 대신에 돈부리 대신에 덮밥이 야끼니쿠 대신에 불고기 이게 얼마나 와리바시 대신에 젓가락 뭐 이런 잘 거. 만든 일이냐. 그러니까 그 김윤경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말로 쓰이고 있는 여러 말들 중에 이렇게 듣기가 좀 그렇다 싶은 것들 이걸 순우리 말로 이렇게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게 이 불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터뷰 중에 그렇죠. 이거 도시락이라는 말 이것도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이거 어원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뭐 뺀또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말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널리 쓰게 만들고 돈부리 대신에 덮밥이라는 말을 만들고 이게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거죠. 그 안에 이 불고기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 야끼니쿠라는 말은 그 소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거스릴 소자에 불 거스릴 소라 그러죠. 다음에 고기 육자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한글로 옮기신 거죠. 불고기. 일본의 우리로 치면 직화구이 요즘 유행하는 그런 그렇죠. 의미인 건데. 야끼니쿠죠. 야끼니쿠.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에 고기로 구워 먹는 일이 많이 졌는데 그 음식의 이름을 그냥 그 민중들은 그냥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니까 그냥 야끼니쿠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이게 듣기 싫으신 거예요. 김윤경 선생이. 그래서 불고기라는 말로 이렇게 번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불고기라는 것이 그 우리 민족한테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 양념법도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은 일본의 그런 양념법 약간 들큰한 달짝지근한 그거하고 섞여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 음식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조선 음식이죠. 조선 음식의 영향을 받아서 야끼니쿠가 만들어졌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반대로. 그러니까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이전만 하더라도 불교를 숭상하니까 고기 육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열심히 고기를 먹자 하는데 뭐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먹는지 잘 방법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옆에 보니까 그 조선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 고기를 얇게 썰어서 뭐 간장에다가 뭐 이렇게 양념해서 이렇게 굽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빌려왔다. 그 조리법을 그렇게들 일본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기에 들어가는 그 간장이 우리의 그 사실 뭐 조선 간장, 그 전통 간장이 아니라 들큰한 맛이 나는 일본식 간장 그리고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은 또 일본의 또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서로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거 가져가서 자기네들 입맛에 바꿨고 우리는 또 고기 많이 먹게 되면서 다시 또 그걸 또 들여와서 우리 또 바꾸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음식은 사실 뭐 그 국경이 없어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의 국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 민족, 국가 이런 의식들을 좀 강하게 붙여요. 불고기는 우리나라 것이고 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조상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 한국의 대표 음식이고 그렇죠.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먹어왔던 것이고 이런 생각을 조금 거두면 우리 주변의 그 문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됐는가 하는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최근에 역사까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고기라는 말은 그냥 야끼니쿠의 번안어이다. 한국말로 쉽게 플러스 것이다. 그러면 불고기에 대해서 또 조금 다시 보일 수도 있겠다. 꼭 너무 폭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간장 찍어 먹는 이런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일본은 그럼 불교니까 안 먹었으니까 아예 안 먹었으니까 우리는 귀하긴 귀하더라도 먹었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방식에 더 가깝게 먹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조선에서의 그 조리법 이런 것들이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 유교 사회는 그 금욕주의자들 유교는 금욕이 기본이거든요. 조상한테만 바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이 먹고 싶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뭐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주 특별한 경우 뭐 흑윤 선생이나 이런 분이 있었고 그 안여자들이 그냥 그 뒤에 기록물로 그 며느리하게 주기 위해 가지고 뭐 집안에 이렇게 그렇죠.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뭐 국가에서 간행한 그런 자료라는 것은 대부분 다 뭐 그때는 뭐 굶주리 뭐 연속이니까 뭐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는 그 산에 들에 나오는 뭐 소나무 껍데기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그런 그 저작물 정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조선의 음식 문화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비참해요. 겨우겨우 먹고 살았는데 아니 뭐 그건 전 세계가 다 그랬죠. 뭐 어차피 먹고 사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기는 했는데 특히 조선이 그래요. 뭐 제대로 뭐 국가 경영을 하지 못한 그런 왕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갑자기 너무 진지해져서 그래도 불금이라고들 하는데 너무 진지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불고기 좀 맛있게 먹는 방법 뭐 이렇게 이런 아니면 맛있는 집을 찾는 요령 뭐 이런 거 혹시 그 불고기는 사실 뭐 불고기가 요즘 이렇게 좀 주춤해진 이유가 고기를 좋은 부위를 안 쓰고 대충 양념으로 이렇게 때우면서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오래된 식당들 불고기 내는 식당들은 그래도 이렇게 예전에처럼 뭐 등심 부위 이렇게 얇게 썰어서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서울에 오래된 뭐 한일땡 뭐 이런데 우레땡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 불고기 괜찮죠. 그리고 불고기는 꼭 소주가 따르고요. 그리고 다음에 꼭 냉면을 먹어야 된다는 뭐 요런 그게 세트 메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주말에 불고기 공장제 빼놓고 먹으러 가야겠네요. 공장제 없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에서 뉴스 나오는 걸 보고 이 검찰 간부들이 가짜 뉴스 아니냐
라고 했을 만큼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하고요. 충격받았죠. 왜냐하면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 그것도 할 일이 없는 연구원 자리로 보낸다는 거는 나가라라는 얘기나 똑같고요.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를 아예 발표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법무부에서 이들을 좌천 인사를 이유를 공식적으로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정적 처리 문제가 제기된 검사들이라고 탁 집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예 그동안에는 뭐 얘기는 안 하면서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직급을 조정한다는 등 뭐 평형 검찰 기수의 문화를 바꾼다는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번엔 아예 드러내놓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콕 집었고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하나의 두 번째 조치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법무부 장관 이름이 하마평 여러 명 거론이 되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예,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주도를 하면서 민정수석이 한 축을 맡고 주도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을 괜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직접 챙기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 그만큼 충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사실. 예, 저도 취재하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요. 예. 김인혜, 문재인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에 대한 성찰과 반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로드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번 건도 그러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아무튼 뭐 인사의 불이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불이익이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좋은 검찰로 바꾸기 위한 변화의 몸짓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사실 실패한 수사를 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MBC PD수첩 같은 경우에도요. 전원 기소했지만 다 무죄 났습니다. 아, PD를 체포까지 했잖아요. 네. 깜짝 놀랐었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사실 기소한 사항이 무죄가 난 경우에는 정말 실패한 수사가 맞거든요. 그렇죠. 100%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였으니까. 자, 이제 청문회가 끝이 났죠.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도 이틀 그 청문회를 마쳤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결과는? 네, 우선 이번 주 청문 전국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긴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민의당까지 부적격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긴 하지만요. 야3당 모두가 부적격 판단을 해서 부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신호는 국민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당에서 빨간불 파란불 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경화 후보자 장관 임명해야 된다고 촉구도 하고 있거든요. 뭐 여성단체들도 지지하는 목소리도 냈다고 하니고 청문회에서 분명히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자녀의 위장 전입과 세금이 탈루가 아니라 조금 늦게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려 할지는 국민의 신호를 좀 다 같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예, 계속해서 청문회 얘기 좀 더 해보죠.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 오늘 오전 전체회의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 하자 드러나지 않은 만큼 보고서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반헌법적 인식이 드러났다면서 인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직 헌법재판관이었는데 헌법재판관이 반헌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어느 나라 헌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하더라도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반헌법적 인식을 가진 분이 헌법재판소에 있었다라는 거 그동안 나라가 그럼 이상한 나라였다는 얘기인데 또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위기예요?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 흠결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을 고발했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고발했는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또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성적표 토익이 900점인데 901점이라고 했던 부분을 끝까지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시겠다라는. 네, 그렇죠. 토익 1점에 관련해 가지고요.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는 맞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학교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썼다라는 게 공식적인 해명인데도 법적 조치, 이 법원이나 검찰도 이럴 때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오면. 어제 참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죠. 김희수 후보자와 또 김 후보자에서 판결을 받았던 분이 만나는 장면이. 예. 네. 5.18 관련해서 사형 선고 내렸다는 점은 계속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했었었는데요. 어제 당사자가 직접 증인으로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배웅지 씨에게 손을 내밀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근데 이것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진정성이 없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근데 막상 그 운전 기사였던 배 씨 분이 자기도 잘못했었다. 그래서 그때는 시대의 아픔이었고 나도 미안하다. 모두 화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참 깊으신 분이구나 한 생각이 드는 반면 저분을 굳이 증인으로 왜 모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당 입장에서. 공격하던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머쓱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뉴스가 조금 예전 일이라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2011년 민주당 수신료 대책회의 도청 의혹 사건 있었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KBS 기자가 민주당 회의 발언론을 도청해서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라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런 의혹만 있었는데 이번에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라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도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성교 의원에게 줬다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때 야당의 회의하는 것을 도청을 해서 녹취록을 만들었고 ERU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네, ERU라고 제가 유난히 크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이 지나면 이 코너 제목을 또 한동안 못 들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굉장히 뜻깊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죠. 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입니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홍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문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원래 구속 상태였고요.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초래한 만큼 불법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원래 특검에서는 7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면 이게 형이 너무 가벼워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이게 유죄로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네, 게다가 삼성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득이 됐다. 이 부분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재판을 위해서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한 1,388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고 그걸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8,300억이 넘는 이익을 봤다. 8,700억 정도. 뭐 돈이 얼마인지 7,7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혼돈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감이 안 와요. 8천억이나 7천억이나 이게 뭐 무슨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차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잃어가면서까지 삼성의 후계 승계 작업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법원이 사실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첫 인정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 등을 자금 지원을 했다라고 하지만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까지 강요를 주장해 왔었는데요. 이득을 봤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 문영표 장관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지는 한 것으로 그게 확인된 건 아니라고 법원은 선을 그었는데 그럼 괜히 그랬겠어요. 예. 또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유죄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청문회에서 한 발언도 거짓말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죄도 인정이 된 건데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문영표 전 장관은 자신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었는데요. 그렇죠. 그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압력을 넣은 것도 유죄라고 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도 유죄라고 본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거짓말이라고 본 거죠?
예, 관련해서요.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니까요. 구체적인 진술들을 다 내놨고요. 또 관련 증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뭐 복지부 직원들, 청와대 관계자들 다 보고받고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혼자만 독야청청하다가 결국 아니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참 그 말씀도 드려야겠다. 이 결론을 낸 판사, 재판장이 조희연 부장판사였죠. 네, 이름 익숙하실 텐데요. 지난 1월 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한 바 있는 판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만큼 실검 1위에 올라버렸던 분이기도 한데 그만큼 깐깐하게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이 의미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관련 뉴스를 보다가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대목이 나왔던 게 문 전 장관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자리가 장관보다 훨씬 좋은 자리다라고 하면서 장관하다가 그 자리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갔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예, 심지어 장관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 책임지면서 그렇죠. 물러난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자리를 옮기면서 자기는 마치 영전한다는 듯이 보건복지부 직원들한테 떠들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참 자랑할 걸 자랑을 해야지 정말. 게다가 안종범 전 수석이랑도 하루라도 통화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말이 보건복지부 안에선 나올 정도로요. 그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아주 가장 근접해서 모든 정책들을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만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문 전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그런 정황 증거로도 쓰였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판이 아직 멀죠. 하지만 이게 겨우 시작인 거죠. 이제 재판 결과는. 네, 속칭 최순실 게이트 재판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이 두 사람과 함께해서요. 모두 7명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선 5명은 속칭 비선 진료라고 해서 관계자 5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건데 아직까지 남은 사람들은 33명입니다. 1심 선고 나오지 않았고요. 가장 다가올 선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입니다. 예. 학사비리 같은 경우 최순실 씨에게도 그것만 가지고도 7년 구형을 했고 예, 그렇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같은 경우도 5년. 그러니까 이게 최고형식을 각각 그 혐의에 대해서만 구형을 한 거고요. 최순실 씨가 7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하니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신데 학사비리 관련해서만 7년인 겁니다. 예, 한 그렇죠? 건입니다. 예, 한 건인 거죠. 워낙 많으니까. 중요한 증인 안종범 전 수석 얘기 조금 전에도 했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이 6월 말쯤에 이제 뇌물과 관련해서도 증언대에 선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요. 뇌물공여죄 직접 증거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전 수석이 재판대에 서는 겁니다. 예. 증인으로요. 예, 이달 말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 궁금합니다. 어제 검찰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정말 발칵. 난리가 났죠. 네, 법무부가 깜짝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수사를 담당했던 윤갑근 고검장, MBC PD수첩 강호병 보도 사건 맡았던 전현준 검사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4명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습니다. 예. 4사람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일종의 항의성 사표입니다. 이 법무부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국회에 오셔서 협치도 이제 좀 풀어나가실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일단 그 공식적인 이유는 일자리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자리 추경 이거 자체도 또 반대하고 있어요, 야당은. 어쨌든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시키는 추경안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추경안은 대규모 SOC도 없고요. 선심성 지역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산무 추경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자라는 추경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11만 개. 지금 지상 최고의 그런 목표이고요. 그리고 지금 17년 만에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24% 3개월 동안 24% 내외의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조 원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고요. 동조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에 대한 강조 내지는 설득 같은 것들을 이제 대통령과 별도로 여당에서도 쭉 이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런 반면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드 배치를 좀 늦추겠다. 뭐 늦추겠다는 게 아니라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당은 이게 안보 포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 고의적으로 보고가 누락된 것은 이미 다 밝혀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발사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입니다. 이것을 야당에서 안보를 포기하느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 발언이고요. 여전히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돼가는데 아직도 대선을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북한의 그런 그 미사일 실험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특히 유엔의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남북이 대화로서 풀어야 될 것이고 특히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특히 국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한반도 평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안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그 이전에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는 점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현 대변인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셨습니다. 이어서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나오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40% 초반의 지지로 당선이 됐죠. 하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의 말에 강박관념이 있다라고 약속을 지킨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더더욱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의 지지도와 현재의 국정 지지도의 갭의 의미, 그 차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쇼통, 먹통, 불통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사항 가운데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빌공자의 공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연 문제나 국정교과서 백지화 문제, 이무리한 행진곡, 5.18 재창 등은 바로 전자의 대표적인 예고 고위직 임명 시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이나 추천자 실명제 등은 그 빌공자의 공약을 만든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약속을 이제 문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쪽만 약속만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쇼통이나 먹통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고 반대로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그럼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잘못 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법시험 보셨죠? 커트라인이 40점 아닙니까? 40점 조금 넘는 한 41% 정도의 지지를 받아갖고 어렵게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보내는 80%, 84%까지 지금 한 77, 8%로 떨어졌다고 하고 이번 주도 결과 나오겠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봐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겼고 대한민국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한 정부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협치를 해달라라는 그런 기대를 담은 어떤 지지도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실제로 받은 지지도와 현재 나타나는 국정 지지도가 한 2배 가까이 되는데 그 나머지 한 40%에 가까운 분들이 왜 현재 국정을 지지하는지를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우리가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오히려 오만에 지금 자만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대변인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약속, 그다음에 통합이나 화합의 모습을 계속해서 안 보여준다면 이것도 금방 떨어질 거라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 만에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어쨌든 안전한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되려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과 청와대가 정말 국민의 여망을 받드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촛불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등 분열 이런 것은 절대로 저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참모 비서진들 역시도 유능하고 또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셨던 그런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다짐했던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문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진짜 하시려면 인사가 급한데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은 전부 부적격 판정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총리 내정자 때부터도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예 국회에 들어오질 않았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장관 내정자, 김희수 소장과 그다음에 김동연 장관 내정자, 김동연 장관 내정자를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이 다 사퇴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김희수 소장의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를 했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것은 하회와 용서 차원으로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강경화 장관을 지지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도 사실은 부인의 문제를 갖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했더라고요. 고발장을 냈답니다. 네, 과도하게 좀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고 반대만을 한다면은 과연 이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좀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봐달라라는 부탁이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강경하게 만약에 계속해서 인사청문 보고서에 채택 안 하는 정도로 가버린다면 유지를 한다면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라는 부분을 풀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저희가 12일 날 추경안을 놓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아직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당이 국민의 그런 여망, 특히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반대나 아니면은 조건부 적격 이런 식의 입장을 내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요.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매우 안 좋다라는 그런 현실적 조건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오랫동안의 공백 상태를 설명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겠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 청와대 입장입니다. 지금 청와대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리고 중간에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청와대에서도 설득 작업에 나서고 여당 내에서도 일종의 개별 격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김상조
업보에 대해서 고발은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대 대학에 이제 공문을 보내놨고 그 결과가 들어오면 국민의당에서는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려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친일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 안에서. 근데 어쨌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그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꼭 지지해달라, 통과시켜달라,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를 그냥 소홀히 다룰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노력하는 거겠지만 정말 결정적 하자가 없는 장관 내전자에 대해서 계속 반대만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 반대의 빌미가 됐던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이른바 인사 5대 원칙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정말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추가 인사 계속 하셔야 할 텐데 5대 원칙 고수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그다음에 적용시키는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신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인사청문회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국민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05년 7월 28일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위장 전입에 대한 그 문제는 그야말로 단순한 위장 전입이냐 아니면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고의성을 갖고 임했던 문제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지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후에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 기준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야 다음 후속 인사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는 말씀이셨고요. 네네. 네. 그거를 반대당의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명백한 불법인데 그때 수사가 안 됐나요? 아예? 예, 그때도 한참 논란이 돼서요. 사건이 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한성교 의원과 해당 기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증언의 어떤 신빙성이 좀 있다라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담당자가 계속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다. KBS가 만든 것. 당시 정치부장이 이야기했다. 우리가 녹취록을 한나라당에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 지금 녹취록이 우리 어떤 정치사에서 문제가 된 적이 늘 있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빠져나갔던 방법이 녹취록이나 아니면 부정부패를 폭로했던 것들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러니까 폭로했다, 도청을 했다 이걸로만 항상 강조를 해서 이제 역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내용과 상관없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도청을 했다라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심지어 언론기관이 플레이어가 되어서 그것을 다른 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에 넘겼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맞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말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것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매체들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시끄러운 상황은 아니고, 바다 건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청문회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예상대로 핵폭탄급 말폭탄 쏟아냈습니다. 어제는 서면 증언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육성으로 관련해서 외압에 대해서 조목조목 증언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그나마 좀 다시 새롭게 나온 얘기들이 있었나요? 네,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코비 메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검에다가 전달했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러시아와 관련된 수사 이 부분이 나오는데 플린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혐의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히 유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죄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에 러시아가 관여를 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결국. 예, 그렇죠. 이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오늘 관련해서 인터뷰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겠네요. 어떤 소식이죠? 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전 삼성전자 고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임 전 고문이 공무원에게 수억 원대 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경찰 공무원이네요. 예, 서울시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인데요.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 이 부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중구청에 있는 한 팀장이 3억 6천만 원을 걸린 혐의로 임 전 고문을 수사 중이다라는 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밝혔습니다. 예. 아직은 어떤 이유에서 돈을 줬는지는 일단 모르는 거죠. 밝혀지지 않은 거죠. 임 전 고문은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원래 친분 관계가 있어서 줬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른 사안이라서 판단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한류의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80%에 달하는 국민 지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혹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용과 같으면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달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인수위 없이 한 달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국민의 지지도가 84%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역대 최고 수치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평가입니다. 예. 이렇게 그 국민들의 높은 지지는 결국은 소통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소탈한 모습과 함께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고요. 함께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당정청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소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소통이 아니라 쇼통, 목통, 불통이다. 이른바 삼통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도 평가한 것을 받아들였는데, 평가가 인색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유한국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라는 애초의 태도에서 조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난감한 방식으로 지금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도 저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저희에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권 초기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항상 이 당선이 되고 나면 좀 이른바 농공행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들려서 굉장히 좋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였는데 당과 청이 그런 부분에서 좀 결속이 잘 돼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시다시피 이번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배경은 촛불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국민들의 여망이